러시아의 공군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을 20분 안에 지구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 지난 2012년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가 한 말을 중국 매체 황구시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될 만큼 영향력 있는 군사 전문가가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심각한 도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선을 넘는 행위를 밥 먹듯 하는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신기를 건드릴 때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폭격기를 보내 일본을 시겁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도 이와 같은 일본의 도발은 이어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심기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열받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는 일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쿠릴 열도는 러시아 사할린주에 있는 총 길이 약 1300km의 도서군입니다.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 오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르는 위치에 펼쳐져 있으며 크고 작은 약 5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역 갈등 지역으로서 현재는 러시아가 시류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일본이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석유, 금, 황 등의 해저 지하 자원이 풍부하게 매정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경제적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릴 열도는 어느 국가의 영토일까요? 이 지역에는 원래 아이누, 미이브족, 월타족 등 여러 선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8세기에 러시아인, 일본인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 일본은 사할린 섬을 포기하는 대신 쿠릴 열도를 가져가기로 러시아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쿠릴 열도는 소련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런 쿠릴 열도에 대해 최근 러시아는 북방 영토 주변을 3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지질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이 조사를 통보한 내역에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열도 4개 섬 주변에 배타적 경제 수역도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북방 영토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당일 러시아 측에 곧바로 전달했으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평소 북방 4개 섬을 둘러싼 러시아 측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북방 4개 섬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곧장 군사적 조치도 취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는데요. 해상보안청도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해상보안청은 러시아 측 조사에 대응해 항행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측에서도 니들이 뭔데 지질조사를 하라 말하냐, 우리 땅에서 우리가 지질조사 좀 하겠다는데 웬 오지랖이냐며 일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 크렘린군 대변인은 일본 측의 항의와 관련해 쿠릴 열도 인근에서 지질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러시아의 주권사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서 모든 형태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적으로 주권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이 간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주지사들도 일본의 이 같은 도발에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사할린주의 수장인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현지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남쿠릴 열도 4개 섬 탐사와 관련해 러시아의 영토에서 작업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러시아 헌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 영토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할린과 쿠릴 섬의 주민들은 이것을 위해 헌법 개정안에 투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릴 열도를 향한 일본의 야심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2020년판 일본 외교 청서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일본은 독도와 마찬가지로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을 일본 땅으로 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정부도 문제의 2020년판 일본 외교 청서와 관련해 일본 측에 항의했는데요.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쿠릴 섬들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정상들이 설정한 양국 관계 개선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UN 헌장 등 국제법 문제와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기초해 모든 쿠릴 섬들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 여기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 가지고 싶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또 그것이 영토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푸틴 대통령을 살살 구슬려서 쿠릴 열도를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과 진지하게 논의해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작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를 통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 75주년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말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로 인해 무산되었고 대화할 기회를 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화보다 도발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쿠릴 열도가 일본의 땅이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는 쿠릴 열도가 반환될 경우 이곳에 미군 기지가 건설되는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에 개정된 미일 안보 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어느 곳에도 미군 기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북방 영토가 반환될 경우 미일 간 공동방위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이러한 러시아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일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하보마이와 시코탄 등 2개 섬을 반환받은 후 미군 기지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미일 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만일 아베 총리가 러시아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면 이는 파격적인 제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반환받은 섬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자고 할 경우 과연 일본이 끝까지 반대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2016년 아베 총리의 측근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은 푸틴 대통령 측근의 질문을 받고 미군 기지 설치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군함도 한국에 거짓말 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만들었던 것처럼 일단 쿠릴 열도 가져오고 생각해보자.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도 일본 땅으로 만들겠다는 꼼수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극동지역이 가진 전략적 위치 및 군사적 중요도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극동지역에서 냉전 종료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 보스톡 2018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병력 29만 7천명, 각종 항공기 1000대, 탱크 등 야포 3만 6천대, 80척의 함정이 동원된 대규모 훈련에 중국과 몽골군도 참가한 다국적 합동훈련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쿠릴 열도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인 1941년 11월 26일 항모 6척과 전함 및 구축함 11척, 순항함 4척, 잠수함 3척, 유조선 8척의 대규모 선단이 진주만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들 함대는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는 미군 함정들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당시 일본 기동함대가 출항한 곳이 바로 쿠릴 열도의 이투르프 섬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쿠릴 열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바로 이투르프와 쿠나시르 섬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16년 이투르프 섬에 사정거리 300km가 넘는 최신형 미사일을 배치하고 쿠나시르 섬에는 사정거리 130km의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 발을 배치했습니다. 이투르프에 설치된 미사일은 방어무기인 동시에 공격무기입니다. 홋카이도 북부를 포함해 오츠크의 대부분을 사정권 안에 두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을 시 일본의 홋카이도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2018년 1월 이투르프 공항을 군 겸용 공항으로 지정하고 8월에는 세대의 수호이 Su-35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돈 들여서 공항까지 만들어 놓은 마당에 전략적 요충지이자 무궁무진한 천연 자원의 보고를 일본에게 가져다 바친다? 푸틴 대통령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벌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쿠릴 열도는 내 손에 있으면 능히 상대방을 포위하지만 상대편에 넘어가면 꼼짝 못하고 포위당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러시아는 결코 쿠릴 열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아무리 커다란 경제 보따리를 들고 쿠릴 열도 반환을 사정한다 하더라도 러시아로부터 립서비스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미군 기지가 있는 홋카이도를 겨누는 동시에 자국 함대의 태평양 진출 통로를 지키는 쿠릴 열도를 포기할 것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너무 바쁩니다. 한국의 G7 입성도 방해해야 하고 왜곡된 역사를 일본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독도 가지고 시비도 걸어야 하고 일본 수출 규제로 망해가는 일본 경제도 챙긴과 동시에 측근들의 비리도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쿠릴 열도도 찾아와야 합니다. 일본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선을 넘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공군을 출동시켜 20분 만에 일본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Pepe TV. 미국 대선을 불과 나흘이 앞두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줄곧 지지율에서 밀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지지율은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큰 폭으로 앞서 있습니다. CNN의 막판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2%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54%, 트럼프 대통령은 42%였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샤이 트럼프라고 불리는 숨은 보수표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도 이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판도를 뒤집을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가 지지율 격차 축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상승세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4년 전 대선처럼 막판 역전극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27일 정치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실시된 5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해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8.2%로 바이든 후보보다 0.4%포인트 높았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보다 높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3일만 해도 바이든에게 3.7%포인트 이상 뒤졌지만 채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역전시킨 것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올해 미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 중 최다인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주로 주소까지 옮기며 공을 들여왔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뿐만이 아닙니다. 보수 성향 여론조사 기관으로 분류되는 라스무센과 서스퀘에나 폴링앤리서치라는 비교적 덜 유명한 기관의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라스무센은 4년 전 대선 결과를 마친 기관으로도 유명합니다. 물론 모든 설문조사가 동일한 결과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플로리다 애틀랜틱대와 세인트 피터폴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텃밭이지만 최근 바이든 후보에게 밀렸던 조지아에서도 다시 앞서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에서도 0.6%포인트 차로 우위를 지키고 있고 또 노스캐롤라이나와 아이오와에서도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를 각각 0.7%포인트, 1.4%포인트로 좁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남부 선벨트에서도 역전하거나 거의 따라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자체 시나리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6개 경합주에서 승리하면 나머지 경합주 중 펜실베니아만 가져와도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4명을 확보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네바다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미네소타 혹은 위스콘신 중 한 곳에서 이기고 미시간을 잡으면 승리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은 선거인단의 표를 모두 밀어주는 특이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지율과 대선의 결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바이든 후보 역시 승리의 시나리오는 다양합니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선벨트 경합주를 놓쳐도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 세계 경합주에서 모두 이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에서의 승리가 관건입니다. 펜실베니아는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중심지로 불립니다. 중소규모의 기계 및 식음료 가공업 등의 제조업이 주 산업이죠. 1992년부터 2012년까지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한 민주당 우세주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후보를 0.7%포인트 차이로 누르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시골 및 산업 지역의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두 후보가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동안 무려 3곳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의 일자리를 다 바깥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일자리를 가지고 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깎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규제를 없애겠다는 등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과 가장 친밀한 우방으로 분류되는 영국과 일본입니다. 두 나라는 미국의 입장을 늘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중시했죠. 그런데 최근 영국 총리실이 바이든 후보로 갈아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총리실 시뮬레이션 결과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오자 바이든 후보와 물밑 접촉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도 커지면서 머리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말을 가장 잘 들었던 일본은 최근 들어서 중국과 유대하려는 행보를 종종 보여왔습니다. 트럼프의 선택에 반기를 든 경우도 잦았죠. 따라서 영국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바이든 후보와의 연주를 잘 만들고 있느냐면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바이든 캠프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포함해 캠프 인사들의 타국 외교관 접촉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4년 전 트럼프 캠프처럼 러시아 등 개입 논란에 노출되는 걸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 동맹서열 1위 캐런 피어스 영국 대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25일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피어스 대사를 포함한 영국 관리들이 최근 수주 동안 단 한 명의 바이든 캠프 인사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 관리 누구도 블링컨이나 설리번과 의미 있는 접촉을 한 사람이 없다. 네, 바이든 후보와 접촉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선 은근슬쩍 갈아타려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밉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이든 후보와도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대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당장 시급한 미영 무역협정 체계를 포함한 현안이 불투명해집니다. 영국 언론들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특히나 존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1, 2위를 다툴 정도로 가장 가까운 해외 정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존슨 내각에 까칠하게 나올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영국과 일본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난감합니다. 한편 한국의 사정은 좀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우선 방위비 문제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관련해서 동맹을 예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몇 번이나 밝혔죠. 물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문제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누가 당선되기를 더 바라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도는 무척 낮습니다. 영국은 41%로 그나마 높은 편이지만 프랑스는 31%로 지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독일은 고작 26%에 그쳤습니다. 이 대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